그 내용들을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가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제가 또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뭐는 빠졌네요, 뭐는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중심 개념들이라고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 이 아이들이 이 개념은 제대로 정립이 되었는가, 이 개념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간다면 전반적으로 학교 수학에 있어서 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멍이 나 있는지 아니면 얘가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소화하고 있고 아니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계단들이죠.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봐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아이의 수학적인 역량이 어디까지 성장되었는지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가 뭐 곧잘 수학 재밌어 하고 뭐 그리고 이것저것 수학에 관련된 책도 있고 그러는데 얘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 뭐 다른 아이들하고의 경쟁력이 어떤 건지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 끌고 갑니다. 소위 레벨 테스트라는 거, 뭐 레떼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끌고 가는데 맹점이 있어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들이겠습니까? 대부분은 경시대에 나오는 것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 경시대의 문제가 뭐 형편없는 문제라든가 뭐 엉터리 문제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 문제들은 말하자면 이제 민글돼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면 얘가 이런 종류의 문제, 아니면 실제로 똑같은 문제, 숫자만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는지 안 풀어봤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그 학원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를 실제로 많이 접해본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근데 그게 진짜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수학 문제라는 건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세트가 바뀌면 뭐 여기서는 뭐 90점, 100점 뭐 제일 잘한다고 하는 아이가 어떤 다른 문제 세트에서는 이건 안 다뤄본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문제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개념들을 추출해내 가지고 분해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서 정해 능력까지 깔끔하게 되는 것. 뭐 그런 게 진짜 실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제 점수를 낸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 뭐 100점을 받고 1등 하는 게 사실은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갔더니 수학을 영 못하게 됐어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에서 최상위 뭐 1%, 2% 실력이었어요. 했던 애가 고등학교 갔더니 점점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되게 어려워하는 경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죠. 얘가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와 있으니 여기서부터 공부해도 됩니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학원에서 제공되는 레벨 테스트라는 것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우리 여기 제가 지금 멘토링을 점점 줄이고 있거든요. 뭐 이제 조만간은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걸 대비해서 서울대 수학과 동창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레벨에 맞춰서 이제 1대1 멘토링을 제가 어레인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진짜 우수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사실 비슷해요. 뭐 이미 뭐 초등학교 뭐 3학년, 뭐 4학년, 5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어렵지 않게 풀어 제끼고 뭐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도 곧잘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이제 왜 그렇게 걔네들은 그렇게 돼 있는지 그 이제 배경은 또 설명하면 굉장히 뭐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많긴 한데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제 뭐 5학년부터 시작해서 공부해도 뭐 필요한 수준 얼마든지 사실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는 지능 지수가 그렇게 제가 뭐 여러 번 말했지만 헐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수는 지수고 수학 못하면 꽝이에요. 뭐 이렇게들 쉽게들 얘기하시지만 지능 지수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지능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짧은 시간 공부하고 단기적으로 공부해도 상당히 높은 지수로 실제로 수학 개념을 익혀나가는 것들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지능 지수를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지각 추론, 뭐 유동 추론 부분이 약해가지고 얘는 수학을 못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네, 그렇지 않아요. 언어 이해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 중에서도 수학적인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수학은 그냥 하나의 언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다.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언어는 사실은 국제적인 언어예요. 어느 나라나 뭐 약간의 뭐 차이가 있긴 있지만 결국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뭐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통일된 하나의 체계, 통일된 언어 문법을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익혀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 자세한 부분으로 가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우리가 자연계를 이해하고 아니면 어떤 엔지니어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 이러한 문법, 이러한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체계하고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지 지각 추론이 강하거나 혹은 시공간 능력이 강하거나 혹은 이제 언어 이해 그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좀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맞으면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관련된 독서를 통해서 혹은 토론을 통해서 혹은 멘토 선생님과의 뭐 끝도 없는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뭐 말이 좋아 대하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시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학습 만화가 주는 효과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학자들끼리도 뭐 얘기하다가 잘 안 되면 결국 도식을 그리게 돼 있거든요. 도식을 서슴없이 그리고 도식을 통해서 그걸 의미하는 것이나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뭐 시공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친구들이라면 그림을 많이 그려주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접근하기가 쉽겠죠. 근데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친구라면 당연히 설명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예를 들고 지문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내는 능력과 그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접근하게 되면 수학을 재밌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뭐 또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을 드리면 결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의 이 수학 이론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수의 확장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안쪽에 있는 자연수라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쪽에 다루게 되는 것이고 유리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분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다루게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정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음수가 이제 확장되어서 결국 음수가 포함된 유리수 개념을 공부하는 게 중학교 1학년 과정 혹은 2학년 과정까지를 포괄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를 확장하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루트를 포함한 무리수들을 다룰 수 있는 사칙연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장시키는 것이고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더 정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근데 말하자면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수학적인 확장이 어디까지 되는 것들을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얘가 이만큼 확장돼 있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돼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 내용들 중에 이제 뭐 사고력 수학이 필요합니까? 뭐 그다음에 심화학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사고력 수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경시대의 문제들입니다. 올림피아드 문제들. 그리고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심화학습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고력 수학, 뭐 어떤 사람은 뭐
창의력 수학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으면 사실 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요소 이렇게 딱딱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데믹한 학교에서 지향하는 학교 수학의 주요 요소들이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이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소위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라는 게 크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는 하나인데 문제 속에 문제가 서너 개 들어있어요. A, B, C, D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A를 풀어서 나온 답을 가지고 B에다 넣어가지고 또 풀고 B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C에 넣어서 또 풀고 해서 연속으로 네 개의 문제를 다 맞춰야만 하나의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실수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학적인 교육적 효과를 보면 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이들이 하나의 개념들 제대로 소화하고 그걸 확인하고 이게 이런 거야 하는 것들을 이제 강화시켜주면서 좀 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어디선가 B끝 계산 실수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아니 그게 뭐 경시대회처럼 누군가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누가 1등인지를 걸러내는 장치로서는 그런 게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주로 학습의 도구로 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교육적입니다. 계속 좌절감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맛보게 하는 게 무슨 학습적 효과가 있겠어요. 배우는 즐거움을 빼버리는 거죠. 그죠? 경시대회라는 건요 아주 재미있는 구조예요. 모든 아이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 뭐 수학을 전공했던 그 친구들의 자녀들이 또 수학을 좀 잘해가지고 올림피아드 같은 데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좀 있는데 수학 교수들이 웬만하면 시키지 마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아이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얘가 강동구에서 하는 데에서 뭐 순위권에 들어왔더니 그 다음에는 좀 더 뭐 서울시 대회에서 뭐 순위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순위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 선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제 여름 방학 때 되면 한 50명의 올림피아드 뭐 금메달, 은메달리스트한테 초청장을 받아서 한 그 여름 학교를 뭐 한 달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창이 카이스트 수학과 학과장 할 적에 그 여름학교 학교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쭉 이제 카이스트로 들어오면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50명을. 그러면 놀라운 얘기가 그중에 80%는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수학은 잘 못하고요.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전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한다는 애들 50명을 뽑아다 놓고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수학을 좀 재밌게 해보자 했더니 저 수학을 잘 못해요. 40명이 그래요. 40명이. 왜 그러겠어요? 끊임없이 선발 과정에서 조마조마하게 애들이 기어 올라왔는데 거기 딱 올라와서 50명 딱 보면요. 이런 거죠. 저는 17살인데요. 쟨 12살짜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전 12살 때 저거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걔한테 질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패배자야. 저는 IMO 선수는 못 될 것 같아요. IMO 선수로 된다고 금메달은 못 될 것 같아요. IMO에서 금메달 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난 중국계 애들, 뭐 인도계 애들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경쟁적이고. 그런 애들 보면 기가 질려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패배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지구상의 70억, 뭐 70몇 억 인구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수학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고력 수학 뭐 내지는 뭐 이런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을 뭐 완전히 갖다 버리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집은 퍼즐책처럼 다뤄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퍼즐책처럼 그냥 책꽂이에 껴놨다가 심심할 때 꺼내가지고 한두 문제, 하나 문제 좀 풀어볼까? 그렇게 접근하면 좋다는 거죠. 한 문제를 가지고 뭐 일주일을 씹어봐도 되고 한 달을 고민해봐도 돼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뭐 일주일 내에 풀어내라. 이거 애들 수학 아주 질리게 만드는 쥐약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학원을 선호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고 상당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수학의 상위 개념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교재로 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수학의 개념을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수 있게, 그걸 좀 독립적으로 다뤄볼 수 있게. 아, 이거는 어렵잖아, 이건 어렵잖아. 근데 이걸 두 개, 세 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만큼 확장이 돼. 그럼 프레셔스 타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접근법이 필요하고, 그런 책을 제가 권하는 거예요. 거기 제일 근접한 교재가 EBS 교재인 거예요. EBS의 유런이라는 수학 교재예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것도 EBS 교재가 있고, 초등학교 과에는 이제 뭐 그냥 뭐 다른 걸 써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냥 디립터를 그냥 쓰고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중학교의 개념들은 상당히 양이 많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EBS 교재처럼 비교적 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수 있는 교재가 훨씬 낫지, 두꺼운 책 그리고 잔뜩 복잡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엔 현명하지 않습니다.